며칠 후 도원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아버지, 제발 참아주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괴롭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견딜게요. 편지를 읽은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아내를 끝내 지켜내지 못한 기억과 아들마저 더 힘들게 한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태수는 무너져 내렸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작은 인쇄소 하나가 있습니다. 태수인쇄소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의 주인은 올해 56살의 김태수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는 성실한 사람이죠. 태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인쇄소로 향해요. 오래된 인쇄기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죠. 명함, 전단지, 팸플릿 같은 소소한 인쇄물들을 만들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받고 정성스럽게 인쇄물을 만들어내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어딘가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해 보이고 혼자 있을 때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해요. 왜 그럴까요? 태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거든요. 태수는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 작은 인쇄소를 차린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태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태수의 아내 미숙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고왔어요. 동네 어르신들 챙기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동네 아이들이 미숙 이모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였어요. 태수와 미숙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 후에도 금슬이 참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부부였죠. 태수와 미숙 사이에는 도원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도원이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미숙을 쏙 빼닮아서 마음씨도 곱고 공부도 잘했어요. 태수는 퇴근하면 도원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아빠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도원이가 물으면 태수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원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아빠는 도원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10년 전 도원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미숙이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간 길이었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숙에게 갑자기 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거였어요.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미숙은 10m도 넘게 튕겨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이 즉시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이미 미숙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태수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도원이도 함께 왔는데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스럽게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뇌에 심한 손상을 입어서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태수에게는 어린 도원이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태수는 괜찮다, 엄마는 곧 나을 거야 라고 도원이를 달랬지만 사실 태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태수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도 병원에 들르고 점심시간에도 병원에 가고 퇴근 후에도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미숙의 손을 잡고 태수는 매일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숙아, 도원이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수학시험도 잘 봤다고 하네.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지? 혹시라도 들릴까 봐서 말이에요. 도원이도 참 기특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빠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병원에 가야 해라며 거절하고 숙제도 혼자서 다 해냈죠. 가끔은 어른스럽게 아빠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날까요? 도원이가 물으면 태수는 곧 깨어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태수는 부업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를 하고 야간에는 택시도 몰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승진도 포기해야 했고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퇴직금으로 태수는 병원 근처에 작은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내 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인쇄소는 병원과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수시로 들를 수 있었어요. 도원이는 그동안 정말 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했어요. 태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늘 병원 걱정을 하며 지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년 가을 미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와서 호흡이 어려워졌고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던 미숙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어요. 태수와 20살이 된 도원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미숙을 편안히 보내드리기로 한 거예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도원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태수도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미숙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미숙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 끝에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태수와 도원은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둘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도원에게는 군 입대라는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태수는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도원은 훈련소로 떠나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도원이 군대에 간 후 태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인쇄소에서 일하면서도 도원이 생각뿐이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가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도원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태수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아들만큼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도원이가 잘 버티기만 하면 돼. 이제 내겐 그 아이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태수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도원이 군대에 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설렜어요. 바로 면회 날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전화 통화도 제한적이어서 면회가 아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죠.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장에 가서 도원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떡볶이용 떡, 신선한 과일, 그리고 도원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찐빵까지 말이에요. 도원이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태수는 찐빵을 고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도원이는 엄마 미숙이 만들어준 찐빵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얀 찐빵 안에 달콤한 팥이 들어있는 그 맛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태수는 정성스럽게 도시락도 쌌습니다. 도원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밥,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말이에요. 군대 음식이 맛없다고 하니까 집에서 만든 음식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대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태수는 일찍 출발해서 면회 시작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부대 앞에는 벌써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태수처럼 큰 봉지를 들고 있었죠. 면회실에 들어가자 곧 도원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도원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태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도원이의 얼굴에 멍 자국이 보였거든요. 도원아, 얼굴 이게 뭐냐? 태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원이의 왼쪽 볼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멍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꼬리에도 살짝 상처가 나 있었죠. 도원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훈련하다가 다쳤어요. 하지만 도원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시선도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향했죠. 훈련하다가? 무슨 훈련을 하다가 얼굴에 이런 상처가.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대장인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원의 아버지인데요. 아이 얼굴에 상처가. 태수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군 생활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예민하게 굴지 마십시오. 말투가 무척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태수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얼굴에 이런 멍이. 태수가 다시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도원이가 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어요. 그런데 도원이의 표정에서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중대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수와 도원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원이의 표정, 중대장의 태도,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혹시 태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도원아, 혹시 누가 너를?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원이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멍뿐만 아니라 목에도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그리고 손목 부분에도 뭔가 긁힌 것 같은 상처가 있었죠. 도원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혹시 선임들이 너를... 태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원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태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도원아. 태수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도원이가 움찔하며 손을 빼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확신했어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태수는 아들에게 가져온 것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찐빵이야. 그리고 김치찌개도 만들어 왔어. 고마워요, 아버지. 도원이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부대를 나서면서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이제 아들마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니. 태수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수가, 내가 우리 도원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 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망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의 차가운 태도도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태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워낙 폐쇄적이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원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아들이 울먹이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도원이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태수는 이불을 뒤척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도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마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날 밤 이후로 태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원이의 상처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태수는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도원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결국 부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 이등병의 아버지인데요. 지난번 면회 때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걱정이 되어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무척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훈련 중 부상은 흔한 일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얼굴에 멍이. 태수가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군대는 험한 곳입니다. 사소한 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태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 거였어요. 며칠 후 태수는 충동적으로 부대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면회 날이 아닌데도 혹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부대 담벼락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봤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부대에서 나오는 한 병사를 만났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도원 이등병을 아십니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병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도원이요? 아저씨가 아버지세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태수가 물어보려는데 병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병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도원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김중사 때문에. 김중사요? 태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병사가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김중사라는 사람이 도원이를 괴롭히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면회 날 태수는 더 일찍 부대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면회실에서 만난 도원이는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의 멍은 어느 정도 나았지만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도원아, 너 많이 야위었구나.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도원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중구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김중사였던 거죠. 김중사는 도원이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원, 면회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 도원이가 움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회하는 동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김중사가 도원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이 바로 아들을 괴롭히는 장본인인 게 분명했거든요. 김중사가 나간 후 태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원아, 저 사람이 너한테 뭘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반적인 지도일 뿐이에요. 도원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아들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중사를 봤을 때 도원이가 보인 반응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도원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줘. 저 사람이 너를 때리는 거냐? 태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도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참으면 돼요. 그 순간 태수는 모든 걸 확신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면회가 끝날 무렵 태수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실제로는 부대 안을 둘러보려는 생각이었죠. 혹시라도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태수는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도원, 너 같은 놈이 군에 무슨 쓸모가 있어? 큰 소리로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김중사가 도원이에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원이는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김중사가 도원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도원이가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너 같은 약한 놈은 군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매일 이렇게 기합받는 게 좋아? 김중사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중사가 갑자기 도원이의 뺨을 때렸거든요. 찰싹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이 새끼가 정말. 김중사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태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중사와 도원이 모두 놀라서 태수를 봤습니다. 특히 도원이는 아버지가 나타난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태수가 분노에 차서 김중사에게 다가갔어요. 김중사는 당황했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민간인이 들어올 곳이 아닌데요. 저는 김도원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제 아들을 때리는 걸 봤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때린다니요? 저는 정당한 군사 교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중사가 시치미를 뗐어요. 정당한 교육이 뺨을 때리는 겁니까? 태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원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도원아, 괜찮을 리가 있나? 저 사람이 너를. 태수가 말하려는데 김중사가 비웃었어요. 보십시오. 당사자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태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들마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내가 우리 도원이를 지켜야 해. 태수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태수는 김중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계급과 소속도 알려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김중사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도원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태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원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태수는 그날 이후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김중사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도원이가 맞는 모습을 직접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태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원 이등병의 아버지입니다. 어제 면회 중에 김중구 중사가 제 아들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보급관 박대위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중사가 도원이를 때리는 걸 직접 봤다고,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군 내부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한다고요? 제 아들이 맡고 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 문제에 민간인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박 대위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간인이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태수가 화를 냈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태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부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태수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담당자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인쇄소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작은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을 놓고 혼자 잔을 기울였습니다. 미수가. 태수는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어요.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잖아. 그때 내가 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면, 더 좋은 병원을 찾아봤더라면,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아들까지.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태수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10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면서도 결국 구하지 못했고, 이제 아들마저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태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군대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봤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시간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군대에서는 흔한 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국방부 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세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세요.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태수는 희망을 느꼈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면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원이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습니다. 도원아, 이게 뭐야? 태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도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톱을 보니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신고했다며 도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뭐라고? 태수가 다시 물어봤어요. 김중사가 아버지가 신고했다고 저한테 더 화를 내요. 도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항의한 것 때문에 아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원아, 미안해. 아빠가. 태수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도원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해 주세요.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 순간 면회실에 김중사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김도원 아버지시네요. 잘 됐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김중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태수가 경계하며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신고를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오히려 김도원이 군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군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게 보기 싫으시면 앞으로는 괜한 신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김중사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자신의 항의가 오히려 아들에게 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오히려 더 해만 끼치고. 그날 밤 이후로 태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손님이 와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태수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구나. 오히려 도원이만 더 힘들게 하고 있어. 자신이 항의한 것 때문에 아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태수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부대에 가서 면담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부대 정문에서 태수는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 이등병의 아버지인데요. 중대장님과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경비병이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태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겨우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와서 중대장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중대장실에 들어간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의 아버지 김태수입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 건으로 오셨군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수가 의자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 아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대장이 태수의 말을 끊었어요. 김태수 씨, 저희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김중구 중사의 지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은 태수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군사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태수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도원 이등병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태수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군인 정신이 부족하고 상급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중구 중사는 오히려 그런 김도원을 올바르게 지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태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였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 군대는 민간과 다릅니다.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면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뭐라고요? 태수가 물어봤어요. 김도원의 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중대장이 은근히 협박하는 말투였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은 명백한 폭력이었는데 그것이 정당한 지도라고 둔갑해 있었거든요. 그럼 제 아들 얼굴의 상처는 뭡니까? 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훈련 중 부상입니다. 군대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중대장실을 나오면서 태수는 복도에서 김중구 중사를 만났어요. 김중구는 비웃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서는 제가 법입니다. 김도원의 운명은 저한테 달려 있어요. 김중구가 건방지게 말했어요. 당신이. 태수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김중구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면 김도원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김중구가 위협적으로 웃었어요. 군대에서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태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괜히 아들군 생활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돌아가시죠. 김중구가 태수를 몰아내듯 말했어요. 태수는 그날 부대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건 없었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도원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아버지, 제발 참아주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괴롭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견딜게요. 편지를 읽은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 밤 태수는 인쇄소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 미숙의 사진을 꺼내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숙아, 나는 정말 무능한 남편이고 아버지야. 너도 지키지 못했고 이제 도원이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태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면서도 결국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죠. 그때 내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더 좋은 병원을 찾았더라면, 미숙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태수는 자신이 늘 한 발 늦는다고 느꼈어요.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지금 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도 말이에요. 며칠 동안 태수는 우울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인쇄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였죠.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오히려 더 해만 끼치고 태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김태수 씨입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도원 이등병이. 전화를 받은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태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중구가 했던 협박이 떠올랐거든요. 군대에서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세한 얘기는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어요. 태수는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나? 내 때문에 도원이가. 병원에 도착한 태수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환자가 상당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도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태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수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부대에서 온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도원 이등병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계단에서 떨어졌다고요?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사고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김중구의 협박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태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잃고 이제 아들마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태수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도원이를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계속 병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도원이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사고였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태수는 도원이와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본 순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원아. 태수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도원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 힘들어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원이가 힘겹게 말했어요. 제가 계단에서
괜찮아. 아무 말 하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태수가 아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도원이의 눈빛에서 태수는 뭔가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미수가.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무능해서 미안해. 너도 지키지 못했고 이제 도원이도. 그때 갑자기 태수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군 시절 이야기였어요. 태수도 젊은 시절에 군대에 다녔었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상이었거든요. 태수도 그런 것들을 겪으며 참고 견뎠었어요. 그때 나도. 태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선임들한테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태수는 자신이 이등병이었을 때를 기억했어요. 김병장이라는 선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태수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거든요. 매일 밤 기합을 주고 때로는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수는 그 시절의 고통을 다시 느꼈어요. 어느 날 태수는 견디다 못해 집에 편지를 썼었어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 남자라면 참고 견뎌라. 그때 태수는 정말 절망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뎠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면 태수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태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 도원이가 겪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때 바랐던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었다는 걸요.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야 해. 태수의 마음속에서 다짐이 생겼어요.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도원이가 또 겪게 할 순 없어. 태수는 아내 미숙을 생각했어요. 미숙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미숙이라면 분명히 싸웠을 거야. 태수는 확신했어요. 미숙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태수는 미숙과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도원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반에서 한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숙이 직접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했었거든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도와주겠어요? 미숙이 그때 말했었어요. 그때 태수는 미숙이 너무 나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이를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미숙이가 옳았어. 태수는 이제 깨달았어요.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태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었을까요? 사실 미숙의 사고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건이었거든요. 태수가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 태수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10년 동안 아내를 돌봤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자책해왔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의 사고도 지금 도원이의 상황도 모두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건 내 과거와 아내의 억울함, 그리고 도원이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태수는 일어서서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지역 신문사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태수는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원이가 당한 폭행, 자신이 항의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결국 일어난 사고까지 말이에요. 이것은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인권단체에 보내는 것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군인권센터라는 곳이었죠.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편지는 국회의원실에 보내는 민원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태수는 밤새 여러 곳에 편지를 썼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많이 썼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태수는 다짐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도원이는 다를 거야.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들을 모두 발송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도원이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도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 빨리 나으면 돼.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도원이에게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태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문사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가 보내주신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취재를 해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였어요. 네,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인권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태수는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태수는 결의를 다졌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미숙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숙아, 이제 내가 제대로 싸워볼게. 우리 도원이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일주일 후 태수는 신문사 기자와 만났습니다. 기자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박미영이라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 편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물어봤어요. 태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원이 얼굴에 멍, 김중구 중사의 폭행 목격, 그리고 자신이 항의했을 때의 반응까지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부대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박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어봤어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면서 아들 군 생활만 더 힘들어진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사례를 많이 취재해 봤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정말요? 태수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요즘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한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태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인권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변호사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군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했어요. 김태수 씨 사안이 심각하네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군대인데.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특히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 더욱 그렇죠. 정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국방부 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서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태수는 점점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부대에서는 태수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김중구 중사가 중대장에게 보고했어요. 중대장님, 김도원 아버지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부대에 취재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골치 아프군. 어떻게 처리하지? 일단 부인하는 수밖에 없죠. 김도원도 입단속을 시켜야겠고요. 김중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 알려졌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고라고 하면 되죠. 계단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중대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일이 커지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 후 군부대에 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보낸 조사팀이었어요. 조사단장은 대령급 장교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면담하겠습니다. 중대장과 김중구는 긴장했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도원이와 같은 부대에 있는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어요. 김도원 이등병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특히 김중구 중사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조사관이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하자 한 명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김중구 중사가 김도원을 자주 때렸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저희도 봤어요.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여러 곳에서 폭행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김도원이 병원에 간 것도 사고가 아니에요. 김중구 중사가 밀쳐서 계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조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김중구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당한 지도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증언이 나왔어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원이가 직접 진술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도원이에게 조사관이 찾아왔어요. 김도원 이등병,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히 회복한 후에 진술해도 됩니다. 하지만 도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 말하겠습니다. 태수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거든요. 아버지, 조사가 끝난 후 도원이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걸 다요. 도원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김중구 중사가 저를 때린 것도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것도 모두 사실이라고 했어요. 도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용기를 냈잖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도원이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선 거였거든요. 다른 병사들도 도원이의 용기에 힘을 얻었어요.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죠.
저희도 김중구 중사한테 당했습니다. 저도 맞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중구의 가혹행위가 도원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 명의 병사들이 피해를 당했던 거였죠. 조사단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어요. 이제 김중구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중구 중사의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구속 조치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군대 내 가혹행위, 한 아버지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내다라는 제목이었죠. 태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병원에서 도원이도 뉴스를 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네요. 그래,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태수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태수는 미숙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미숙아, 봤지? 우리가 해냈어. 도원이를 지켜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 태수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요. 도원이가 용기를 냈구나. 그리고 나도. 태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자신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김중구는 구속되었지만 재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대의 시스템 개선도 필요했어요. 태수는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도원이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몇 달 후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매번 법정에 참석했어요. 도원이도 건강이 회복되면서 함께 법정에 나갔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김중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어요. 피고인 김중구는 지난 2년간 수십 명의 병사들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에는 김중구에게 피해를 당한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도원이를 포함해서 7명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밤 기합을 주고 이유 없이 때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더 심하게 폭행했어요.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도원이도 증언대에 섰어요. 김중구 중사는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로 꾸미려고 했어요. 증언을 들을 때마다 태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도원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김중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했어요. 정당한 군사지도였습니다. 과장된 증언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병원 기록, 다른 병사들의 일치하는 증언, 그리고 부대 내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것이 김중구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중대장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는 거였어요. 중대장은 김중구의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지원했어요. 부중대장이 증언했습니다. 병사들이 고발했을 때도 묵살하고 오히려 고발한 병사들을 더 괴롭히도록 지시했습니다. 중대장 역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 방조죄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범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던 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화가 난 판사도 중대장이면 부하가 저지른 범죄를 말리고 그에 맞는 징계를 해야지 도대체 뭐 했던 겁니까? 병사들이 마음대로 때려도 되는 샌드백인 줄 아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태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났어요. 모두 태수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김태수 아버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다른 아버지가 태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태수는 이 가족들과 금방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법이었거든요. 특히 도원이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제처럼 지냈어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형들, 우리 모두 살아남았네요. 도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선임병이었던 박상현이 대답했어요.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서로를 챙겼어요. 문병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의사는 도원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의병 전역을 권했어요. 신체적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군 복무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원이는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전역한 후에도 이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태수는 도원이의 친한 형들과 친구들을 친아들처럼 예뻐했어요. 얘들아, 언제든 아저씨한테 와.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챙겨줄게. 실제로 태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줬어요. 취업 준비를 도와주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죠.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도원이와 가장 친한 피해자 상현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편 도원이를 향한 다른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의 사랑도 각별했어요. 도원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원아,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상현이 어머니가 도원이를 부를 때마다 말했어요. 도원아, 옷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사줄게. 다른 어머니도 도원이를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도원이는 이런 따뜻한 관심에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친엄마 같아요. 태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비록 아내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원이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또한 도원이를 포함한 다른 7명의 피해자들은 김중구 피해자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김중구 피해자 부모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2의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피해자 가족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중구는 2년간 수십 명의 병사들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중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 공개를 명령합니다. 김중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이라는 중형이었고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이제 어디서도 취업하기 어려운 신세가 되었죠. 중대장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어요. 피고인 중대장은 부하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했습니다.
이 역시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동일한 부가처분을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김중구와 중대장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지만 오죽했으면 판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도원이와 함께 법정을 나오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도원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태수가 대답했어요. 몇 달 후 국방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수는 국방부에서 보낸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김태수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군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인쇄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수가, 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도원이를 지켜냈고 다른 아이들도 구했어. 내가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날 다시 살린 거구나. 태수는 도원이에게 말했어요. 아들의 용기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거였거든요. 다음 날 면회 때 도원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부자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쇄소로 돌아온 태수는 새로운 주문을 받았어요. 청소년을 위한 인권 포스터를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모들로부터 군대 내 괴롭힘에 대한 모스터 인쇄도 주문받았습니다. 태수는 그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싸움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태수와 도원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계속 이어질 거였어요. 용기 있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